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이번 주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제 좋을 것 같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미국과의 이거 관세 협상,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거의 비슷하게 타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예정대로라면 2+2 관세 협상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게 일단 미뤄지다 보니까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가 관련해서 협상이 연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마칠 때는 우리 시장이 좀 힘을 많이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말 사이에 또 어떤 관세 협상 이야기들이 나올지 일단은 상무장관, 이 산업장관들끼리는 새벽에 협상이 좀 있었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주말에 어떤 뉴스 나올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지금 현대모비스 실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전까지는 실적 플레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에 당하지 않을 포트 전략 짜는 게 굉장히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상 국내 소비주를 봐야 된다라는 전략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소비가 회복된 게 드러났고 또 이제 전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호실적 관련주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상당히 있죠.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면세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관세 리스크에 덜 휘둘렸던 조선 업종 긍정적이고요. 이런 업종들 잘 판단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장 초반보다 또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김윤주 캐스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는 지수단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을지,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 탄력을 잃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39만 원으로 제시하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미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료 소멸단으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가격에 대한 우려감은 없다. 실적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조선주 단 안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68%가량 강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하나오션은 1.46%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3% 넘게 강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단 안에서도 엇갈리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로템이 2% 넘게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LRG넥스원도 1.71%가량 상승하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올랐던 만큼 오늘은 소폭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R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MSCI 8월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만큼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빠지고 있는 흐름, 오늘 2차 전지주 단 안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0.84%가량 하락하는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은행주, 금융주 단입니다. KB금융지주가 1.4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앞서 7%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지만 소폭 오름폭을 줄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주주 배당 환원율 50%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주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 오늘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오름폭을 소폭 줄여서 1.28%가량 현재 시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가량 하락하는 흐름, 셀트리온도 1% 넘게 빠지면서 어제 상승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제약 바이오 단안에서도 오늘은 소폭 차익 실현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카카오페이가 오늘 4% 넘게 튀어오르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대량으로 순매수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뉴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내주 내로 발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투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만 6%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3거래일 연속으로 비만 치료제 단 안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3% 넘게 하락하는 모습, 펩트론도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튀어올랐던 ABL 바이오도 4% 넘게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어제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주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주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 넘게 상승 탄력 함께 받아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태성이 4% 넘게 좋은 흐름 이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받아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9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케어젠도 2%가량 빠지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단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주들이 오랜만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91%가량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 개인주도 0.65%가량 상승, 위메이드도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도 1.54%가량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개인주들 안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붉은 사막 신작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시일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뉴스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엔터주들은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 가져갑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2% 넘게 가장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 상황 현재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지수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1%가량 소폭 약보합권으로 그래도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19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16%가량 빠지면서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낙폭이 적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이 808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469억 원가량,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60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외국인만이 코스피 시장을 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개인이 코스닥 시장 사들이는 모습,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기관만이 코스닥 시장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는 초반에는 자동차주들이 좀 올랐고 후반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나 주도 업종을 보여줬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의 연초부터 조방원이 올랐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상황 끝나고 나서는 금융주, 지주회사, 증권사, 그리고 자사주, 소강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튀어올른 정책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까지 많이 올랐었고, 이번 주에 말씀드린 자동차, 2차 전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은 순환매가만 쫙 돌았습니다. 2차 전지까지 올랐으니까 오를 거 다 오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 바퀴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떤 업종들이 치고 나갈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까지 관세 협상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짓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잘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잘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갈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큰 주도 업종,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이 작은 업종이나 그리고 관련된 테마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SOFC라고 해서요.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업종이 오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블룸에너지라는 이 수소 관련된 업체가 오라클과의 계약을 통해서 연료전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다시 수소 연료전지 쪽에 테마가 오늘 강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주도적인 업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업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오랜만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반등세. 다음 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발의만 한다고 해도 주가가 오르니까 이 국회 쪽에서의 움직임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LG그룹주들이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LG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거는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에 맞춰가려는 LG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LG전자의 주가가 좀 근데 올라야 되는데 LG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LG디스플레이가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또 적자 전환했습니다. 근데도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저점이지 않을까, 이제는 진짜 실적의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LG디스플레이가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 LG화학도 최근에 주가 계속 반등하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어제 10% 가까이 올랐죠. LG그룹주도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은행주들이 오늘 좋은데요. 은행주들은 역시 뭐 이 밸류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법안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실적 까보면 까볼수록 KB금융도 그렇고 금융주들의 실적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오랜만에 반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방산원전도 오늘 함께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밑단을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어제 많이 올라서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다른 HD 현대중공업이나 다른 조선주들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차별화된 움직임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많이 올랐던 전력설비나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계속 비만 치료제 단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도 조금씩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테마성 움직임 계속 확인해 보면서 북한과의 협상이라든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함께 뉴스플로우 확인하시면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관세 협상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CNBC에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이 아마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을 보고 욕이 나왔을 거다.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직전이었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저희들도 욕이 진짜 여기까지 나왔다가 멈췄는데 이러면서 미국이 자꾸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2+2 협상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대세적인 이야기,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뚜렷한 일정이 없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미국이 자꾸 우리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고지서 몇 %의 관세를 우리가 부과받게 될지 한번 분석하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도 일단은 뭐 그런 상황에서 일지라도 2+2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산업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아까 러트닉 상부장관과 협상을 일단은 오늘 새벽에 회담을 진행했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궁금한 상황이고 뭐 일단은 양국의 상무장관, 산업장관이 8월 1일 이전까지
호혜적으로 이 협상 타결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잘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식의 코멘트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 사이 또 다음 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시장 개방을 하기로 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일본은 거의 뭐 돈 주고 관세를 낮춘 거다. 돈 주고 산 거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일본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돈 많이 가지고 오면 관세 낮춰줄 거다라고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EU와도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와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뭔가 미국의 이득이 될 만한 뭐 돈을 가지고 오든지 뭔가 미국의 이득이 될 만한 투자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투자한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만족하면서 받아줄지 과연 우린 또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협상을 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아직 뭐 관세 관련해서 명확한 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장 초반이기 때문에 소폭 유입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삼성전자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만찬 그런 부분으로 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다수 좀 보수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실었더라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너무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만 2025년 올해 HBM 실적 전망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에 되는 데에서는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키움증권에서는 하반기에 마이크론이 HBM3E 그 납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HBM4 양산을 위한 샘플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공고히 했던 시장 위치 어느 정도 나눠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 신규 리포트를 내놨지만 일부 보수적인 내용을 담았다라는 거 참고 사항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예요. 가장 영향이 좀 클 것으로 관세 영향이 뭐 그게 잘 나오는 잘 나오지 않든 그런 영향권에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는 오늘 한 0.4% 밀리고 있는데 역시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한 24만 원짜리 리포트를 내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별다른 이유를 붙인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녹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워낙 대미 무역 흑자 부분에서 자동차 업종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도 현대차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관세 리스크 이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여러 가지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솔선수범하듯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한 담겨져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는 오늘 현대차 대비해서는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 한 0.68% 상승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한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동차 부품 업계가 사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했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아쉽게도 글로벌 경쟁력 부분에서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인인즉슨 미국 쪽의 통상 압력 이런 흐름들이 있고 중국의 추격 이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좀 갈 길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관세 리스크, 전자, 차 관련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주를 봐야 되겠는데요. KB금융이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한 7%, 8%대까지 올라갔다가 탄력은 약간 줄기는 했는데 자, 어제 실적 발표했죠. KB금융의 실적을 봤더니 역시나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 순이익이 1조 7,384억 원 정도가 됐고 2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반기에 3조 4,3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 한 2조 7천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한 24% 정도 늘어난 수치,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치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KB금융 돈 잘 버네라는 걸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돈을 잘 버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주주환원을 위한 정책들을 잘 펼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이야기가 자사주 8,500억을 매입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작년부터 그랬고 뭐 금융주들이 전통적으로 주주환원책을 잘 펼치는 기업들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작년에 전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할 때도 KB금융이 가장 먼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 주주 환원 정책들을 꺼냈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주식시장에 주주들을 위한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KB금융이 결국에는 그것에 발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 8,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러면은 결국에는 KB금융의 이 주주 환원율이 연간 주주 환원율이 53%까지 올라갑니다. 50%를 돌파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53%까지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 주주 환원율을 35%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이것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KB금융은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면서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주가가 많이 튀어 올랐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KB금융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더 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이 주주 환원 정책,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NH투자증권에서 KB금융이 결국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오늘 발간을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KB금융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역시 좋은 평가들을 받으면서 함께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KB금융의 지금 PBR이 0.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1배, 1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더 주목할 부분이죠. PBR 1배까지 정도의 충분한 상승 여력만 생각을 해도 지금보다 주가 상승의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 오늘 어떤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KB금융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힘이 있었네요. 현재 1% 가까운 상승세로 11만 8,3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율 50% 이런 이슈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 11만 8,3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에서는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9만 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우호적인 환율 효과 있고 역시나 자사주 쪽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가능성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11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JB금융지주는 상반기 괜찮은 실적을 달성했는데 플러스 상반기로 봤을 때 2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누적으로 최대 실적 달성 이런 또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아침에 상향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금융지주, 신한지주는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은행주가 양봉의 흐름을 끝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수소 관련주들을 오랜만에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아까 싱크풀의 SOFC라고 해서 크게 원을 그리고 있는 테마가 있었잖아요. 오늘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데 오늘만 오르는 건 아니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오르고 잊을만 하면 한 번 이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슈가 좀 있었어요. 미국의 블룸에너지라고 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오라클 아시죠? 최근에 핫한 주가 잘 가고 있는 오라클과
AI 전력 공급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간밤에 블룸 에너지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튀어올랐습니다. 오라클의 이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센터 중 일부를 블룸 에너지의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에너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풍력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 포트폴리오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도 포함시키는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부족하니까 원전, 친환경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로도 결국에는 에너지를 충당하고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미국에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부족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수소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 시장에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소 연료전지 사용도 더 늘어나게 될까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수소 관련주,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이런 수소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모멘텀이 한 번씩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하나 더는 수소와는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 오늘 또 어제 이슈가 나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쪽에 배터리 동맹을 좀 펼치면서 2차 전지 주들도 이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의 동맹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SK 넥실리스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동박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이랑 소송하면서 막 서로 싸웠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공공의 적,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LG와 SK도 손을 잡고 협력을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중국을 좀 추월하고 중국을 좀 배제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2차 전지주들을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반등할 수 있을지도 이런 이슈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수소 관련된 종목들 주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아모센스가요. 오늘 상한가 간 걸 보니까 수소 연료 전지의 대표적인 또 관련주로 투자 심리가 붙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국내에 수소 연료 전지가 시장이 팽창하면 매출 증대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얻을 수 있다. 그 연관성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현재 주가 8,460원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핵심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한선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튀죠. 14% 가까운 급등세. 현재 주가 7,810원입니다. 두산 퓨얼셀 대표적인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원해제 의지가 강합니다. 예전부터 수소 연료 전지에 관심을 가졌었고 수소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연료 전지를 개발할 그런 기술을 개발할 의지에 대해서 자꾸 피력을 해요. 오늘도 23,350원 보이고 있고요. 미코를 제외하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고 있고 미코 역시 많이 빠지지는 않고 그 선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섹터까지 오늘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 대응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관세 협상도 아직은 뭔가 안개 속이고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미 간의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지금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전일 한미 간 2대2 무역 협상에 연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간의 협상 타결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일 간의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중국과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협상에 대해서 안개 속이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미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한미 협상 수준이 일본 수준으로 타결될 경우에는 증시는 크게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요즘같이 이제 정책적인 그런 얘기들이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측면도 지수를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 기준으로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기준으로 1,0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일 만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크게 밀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2분기 실적들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전일 주요 금융 지주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일 KB금융이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보이면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수급이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장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실적도 중요하고요. 대표님 오늘 특징주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 금융주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거래 대금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시장 컨센서스도 지금 영업이익이 3,4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0.5%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국내 증시가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 내에서 보면 조금 이제 우려 섞인 거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 약간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 섞일 가능성은 좀 있고요. 다만 증시가 호황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 이슈들은 묻힐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8거래일 지금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8매수일 동안 한 25만 주 넘게 순매수를 보인 만큼 외국인들이 관심사항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 4월 이후에 꾸준히 상승한 이후에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정 국면이 끝나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차 목표 가격은 25만 원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저희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알아봤고요. 네. 이제 시장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궁금한 건 관세 협상을 잘 해낼 그렇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의 눈높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금투협회에서 개최된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 정책 토론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내주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좀 많이 잡았고 다음 주 중에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을 거라 지금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만든 것은 물론이고 홍콩 역시 또 이번 스테이블 법안을 지금 빠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관련해 국내 경제 환경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가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는 이미 US 테더하고 US 서클, USDC가 점유한 이 시장에서 범용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생각을 다 안 해요. 자기가 콘텐츠가 있는 부분, 페이팔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자기 결제 수단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결제 시장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K 콘텐츠나 여러 가지 증권 결제, 무역 결제에 있어서 효율성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산업 정책하고 맞물려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강보합권 3,193포인트, 오늘 다시 한번 3,200선에 도전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23%, 80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0.6%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0.04%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홍콩항생지수도 어제 0.5% 상승 마감했는데 홍콩항생지수는 어제 또 상승한 만큼 그대로 좀 반납하는 모습이네요. 0.53%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 시장도 좀 볼까요? 일본 어제 그제 무역 협상, 관세 협상 타결되고 나서 급등했는데 오늘은 이제 피로감 조금 호소하면서 니케이 지수도 0.5%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장 오늘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진 않네요.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으로 시장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지금 가장 궁금하고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식, 관세 협상 어떻게 타결될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분석하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게 참 관세 협상이 쉽지 않네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까지만 해도 일본처럼 우리도 협상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시장이 어제 또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비교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건 일본이니까 네. 일본이 관세를 일단은 보편 관세를 15% 받게 됐고 자동차도 할인을 받아서 15% 관세를 받게 그렇죠. 됐죠. 네. 이런 정도의 수준, 우리는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정부에서는 일본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의 2배고, 그쵸. 그리고 특히 일본은 원래 자동차가 보편관세 전에 이제 품목관세로 27.5%에서 슈퍼가 쳐졌으니까 원래 기본 2.5%가 있었죠. 그렇죠. 그 12.5%포인트인데 네. 우리는 자동차가 현재 무관세였다가 무관세죠. 네. 무관세다가 25%를 매겼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하고 동일하게 하면 저희는 12.5%로 가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아마 그걸 요구할 거고 결국에는 저는 일본보다는 좀 유리하게 협상을 타결 지우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일본도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나라 뉴스에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네네. 무슨 뉴스죠? 이 앱스타인 예, 스캔들 사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미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밀었던 보수층의 생각이 뭐냐면 트럼프를 미운 보수층, 특히 블루 칼라를 중심의 보수층이 지지층이 트럼프는 기존의 어떤 엘리트들하고 좀 달라. 정말 미국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지지를 했는데 그쵸. 이 앱스타인 스캔들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그게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사진도 나오고 너도 똑같구나. 너도 똑같은 기존의 엘리트와 똑같구나라는 인식이 하는 순간 지지층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많은 정책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덮기 위해서 트럼프가 원래 방송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듣는 게 아주 능수능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굵직한 뉴스들을 보면 그러한 걸 유치할 수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 최대 이만큼 벌었어. 이만큼이나 우리한테 투자하고 이게 엄청난 최대의 딜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수출량이나 GDP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은 일본만큼의 임팩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아주 미국이 공격적으로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 가져가는 건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이 협상에서는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정부의 타겟은 15% 이하로 가야 되는 거죠. 네, 10% 이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가 지금 그 미국은 이제 각 주마다 선거권이 갖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주들이 아이오와주, 캔자스주, 네브라스카 요 주인데 이 세 개 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농업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관세 협상 타결한 일본부터 시작해서 영국, 베트남, 필리핀 보면 다 농업 품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뭐 쌀 개방 들어있죠. 이런 얘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약간 진보 정권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서는 아마 양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이 정부보다. 그러면 그 대신에 뭘 줘야 되는가? 이런 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보다는 양호하게 타결되지 않을까. 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타결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제 뭐 갑자기 회담을 인천공항 갔는데 임기되고 이것 때문에 좀 충격을 시장이 좀 받긴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일본이 보면 첫날 3.2%가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가 올랐어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 토요타가 12% 올랐어요. 네,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리고 스바루가 16% 올랐고 그 마스다가 18% 올랐어요. 자동차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현대차, 기아차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선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양상이 다르게 이제 아마 타결됨이 나타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조선 방산,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박주민 대표님은 이 관세 협상이 어쨌든 지금 뭐 덜컹덜컹 비포장도를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거다. 근데 양호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앱스타인 스캔들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고 실제는 코너에 몰려있다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덮고 이슈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본이나 EU에는 아무래도 좀 강하게 그러면은 대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EU나 일본에 강하게 대응을 해서 많은 걸 얻어내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 보겠죠. 네.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떤 뉴스가 더 임팩트가 있을까? 네. 이걸 아마 따질 겁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EU가 훨씬 임팩트가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 일정을 조율하고 뭘 먼저 터뜨려야 되나를 아마 고민할 것 같아요.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그렇겠죠. 거군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최우선순위는 아니다.
저는 그렇죠. 어쩌면 일본이 먼저 타결된 게 네. 그 나쁘진 않다라고 오히려. 봅니다. 오히려. 어. 네. 왜냐하면 기본선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15%라는 걸. 그렇네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에게 선수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대표님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네.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어... 일본도 15%인데 더 가져오기는 부담스럽죠, 양쪽이. 그렇죠. 네. 예. 오히려 그 기준선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오히려 경우의 수들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본도 실질적으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약삭 발랐어요. 일본이 쌀 개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쌀 개방 절대량은 늘지 않았어요. 일본은 그래요? 무슨 법이 있냐면 MMA 그래서 최종 시장 접근 법이 방식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네. 뭐냐면 최소 시장 접근 무관세로 방식. 가져오는 쌀 양이 7만 톤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미국에서 한 절반 정도, 한 45% 정도 가져왔거든요. 34.6톤. 이걸 더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톤이라는 건 그대로인데 미국의 비중을 절반에서 한 60, 70%더 비중을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거군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생색을 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필요한 게 아이오와주하고 캔자스주하고 네브라스카 주니까 그쪽에 유권자들에게 생색 낼 거 우리 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카드를 일본은 활용한 거고. 세밀하게 조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일본은 제일 큰 게 일본 자동차 수출량이 우리보다 훨씬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더 많이 받아낸 거죠. 네.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룬 거죠. 뭐 조인트 벤처 만들어줄게. 네네. 사실은 그 사업은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MOU 정도 체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느 정도 뭐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이었다. 내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나머지 일본이 이제 투자 약속 한 5,500억 달러 네네네. 했잖아요. 뭐 758조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당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758조를 한 번에 할 수도 없는 그쵸, 얘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조선, 중요 광물, 인공지능인데 일본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일본은 AI 기술을 협업하고 반도체 뭐 이런 이야기니까 실제 일본도 되게 전략적이었다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두 정부가 포장을 그럴듯하게 한 거네요. 둘 다. 양쪽 다 정치적이었다. 네, 그렇죠. 네. 이시바 양쪽 다 총리도 정치적. 사실 지금 내부에서 위태위태한 상황이니까 네. 두 정상 간에 뭔가 정치적인 굉장히 전략적으로 합의를 본 거죠. 네. 이 정도면 트럼프도 충분히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가져온 자랑할 거고. 만하다. 일본 입장에서도 많이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쌀량도 다른 나라 손해 받겠죠. 네네. 일본 다른 수출하는 나라 걸 줄이고 미국으로 더 주는 거고. 거니까. 그리고 투자 부분도 어쨌든 LNG 부분이나 당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도 사실 이게 일본이 15% 받은 게 굉장히 많이 할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미국 내부에서 미국 내부 자동차 업체들이나 자동차 협회 이런 데에서는 왜 일본한테 왜 이렇게 해줬냐라는 그렇죠. 식의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미국 자동차 우리 수입해줄게 네. 안 타죠. 일본 사람들. 그쵸.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자동차 개방해도 큰 효용이 없다. 우리가 자동차 이미 다 개방했지만 미국 자동차 잘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리적이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차례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뭐 EU가 먼저 할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럼 어쨌든 8월 1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과. 우리가 지금 가장 강점으로 아마 내세우는 거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걸 준다는 것을 아마 협상 카드로 내밀 건데 그거는 조선이죠, 사실. 조선이 가장 커서 실제 지난주에 어제 이제 이재용 회장 만났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난주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LG 구광모 LG 회장, 그리고 제트원에서 당연히 만났고 그 중에 이제 4대 그룹이 아닌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관 부회장을 만났어요. 한화. 네. 네. 뭐겠습니까? 조선이네요. 네, 이 카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장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줄게라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재용 회장까지 포함해서는 투자 약속을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바이든 정부 때 지원해 주기로 한 거 그대로 지원해 달라.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칩스법, 네. 칩스법 그렇죠.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추가 투자 뭐 더 할게. 그림을 가져갈게. 요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지금 너희들 조선 안 되지 않느냐. 네네. 우리 조선 기술 가져가고 뭐 이거 해줄게. 요 카드를 내밀면서 지금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베트남까지 다 농산물 수입을 지금 다 개방을 했는데 네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를 할지가 아마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이 정부의 특성상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되지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쵸.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관전 포인트는 뭘 주고 뭘 가져오는 건데 농산물을 우리가 얼만큼 방어할 것인가 관전 포인트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 부분은 얼만큼 투자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고 LNG 정도는 아마 일본이 했으니까 네, 조인트 우리도 벤처에 비슷한 수준으로 뭐 하겠죠. 조인하라고 네.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더 민감한 거는 사실은 뭐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라든지 네네, 그렇죠. 네. 소고기도 그다음에 오픈하라고 그 우리가 지금 IT에 지금 가장 민감한 예, 맞아요. 정보 공개하라는 거, 네네. 이용할 수 있는 거, 위치 추적, 데이터. 데이터 개방하는 거, 이는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지금 정부가 소버린 AI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네. 그걸 공개해버리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아마 협상을 할 거고, 그 정도 관전 포인트가 이번에 협상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은 뭐 반도체, 그리고 조선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점수를 딸 수 있고 투자하는 것도 뭐 일본이나 비슷하게 LNG는 그렇죠. 비슷하게 갈 텐데 결국에는 세부적인 우리도 일본처럼 지금 세부적인 것 때문에 의견 조율이 안 맞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그런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하는 말이 투자도 투자인데 일본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오픈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겠죠. 네. 그러니까 쌀부터 이야기해 보면 일본이 아까 그 MMA 규율에 따르면 7만 톤에서 일본이 지금 수입하고 있는 양이 얼마냐면 35만 톤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 수입하고 있냐면은 40만 톤 수입하고 있어요. 40만 톤? 네, 일본보다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할 얘기가 있겠죠. 우리는 일본보다 인구도 적고 GDP도 적은데 왜 우리가 절대량이 덜 많잖아요. 더 많이 수입해야 돼? 물론 이 40%는 5%의 저율 관세로 네네. 수입해요. TRQ라고 해서 이걸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거 확대하려면 WTO의 협정문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WTO 회원국이 166개국이에요. 이걸 아마 카드가 들고 나갈 거예요. 정부에서는 일단 방어막으로 야 우리는 일본보다 더 많이 수입하고도 있고 이거 동의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거 이제 카드로 쓰겠죠. 그렇죠. 소고기는 지금 30개월 이상 거는 우리나라 광우병에 대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수입을 안 하고 있죠. 지금 30개월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벨라루스 정도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강제 못할 거죠, 그죠? 일본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정도를 아마 타겟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파동이 워낙 세서 이걸로 어느 정도 방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로 아마 농산물을 방어할 것 같고, 대신에 협상 카드로 내미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선을 LNG와 수입선을 미국으로 더 줄게라는 카드가 하나 있을 것이고 일본도 이번에 좀 더 늘렸죠. 네네네. 베트남이 좀 늘렸습니다. 미국의 가스를 그리고 대미 투자 확대 두 개 카드 정도가 그 조선 요 정도가 좀 우리가 내줄 수 있는 협상 카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농산물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선이나 이런 것들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협상을 해나갈 것 같고 농산물을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오픈할 것인가. 뭐 물론 민주당 정부이긴 하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어느 정도 일부의 양보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민감한 것이 말씀해주신
이 위치 기반 데이터 이야기인데 이게 말씀 아까 살짝 해주셨지만 이게 왜 그렇게까지 민감한 걸까요? 이게 그 위치 기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왜 자꾸 이걸 요구하는 거죠? 위치 기반 데이터를 저희가 개방을 해줘 버리면 사실은 AI 산업과 모든 IT 산업의 기초가 됩니다. 네네. 네. 위치 기반 데이터가 오픈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모든 위치 기반 데이터가 되면 다양한 서비스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진입을 합니다. 예. 지금도 뭐 배달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서비스의 위치 기반 서비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위치 기반이 식서지로 가면 더 정밀해져요. 지하까지 가고.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이나 메타나 여러 가지 광고 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위치 기반 데이터를 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주권을 빼앗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와 같이 지금 막아야 되는 게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의 규제 방안인데, 네네. 이게 한국 기업의 타국 기업의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이게 아마 이 법안에 대응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AI가 아니라 우리가 소브린 AI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소브린 AI가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AI를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자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필사적으로 이 두 개를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건 네네. 트럼프가 이 두 개에서 그렇게 관심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이제 자기 정치적인 어떤 효과, 난 농산물 지금 일본하고도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 다 그런 거였어. 완전 개방시켰어. 이런 거니까 타랑스러운 게 트럼프가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아마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일본의 어떤 그 미국의 그 정부 관료들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방어하면 저는 충분히 선방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였나요? AI 액션 플랜 이런 거 발표하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약간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쎄한 느낌? AI 주권을 다른 국가에게 절대 뺏기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AI 액션 플랜을 어제 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꼼꼼하게 이것까지 다 체크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8월 1일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결국에는 타결을 봐야 되는데 네. 자, 우리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략 어느 정도까지 받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어느 정도로 나오면은 이거는 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기준선을 한번 보편 관세는 체크해볼까요? 15% 이하. 네. 15%가 마지노선으로 봐야 15 일본처럼 15% 정도를 지켜내면 바로 주가에 반영을 할 네네. 거고요. 자동차는 12.5%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12.5. 왜냐하면 2.5%가 일본 이미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FTA라서 동일하게만 봐도 12.5%고 거기에서 자동차 수출량이 일본 절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12.5%까지만 선방을 해주면 현대기아차는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3분기에도 지금 같은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관세가 올리지 통과돼도 않고, 네. 통과돼도 현대차는 보관이 있죠. 왜냐하면 어제도 현대차의 수뇌부들이 이제 회의한 게 뭐냐면 이 코스트를 지켜내려면 지금 어차피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8천 정도 손해 봤는데 이거 방어하려면 결국에는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부품 자체를 원래 현대차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더 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공급책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그래서 이 방어선을 지키겠다는 건데 만약에 15% 이하로 자동차를 받아내면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주가에 호재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관세를 지켜보고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선 15%를 지켜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본처럼 한 4, 5%는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자동차 쪽에 12.5%를 받아냈다. 그러면 일본처럼 10% 정도의 자동차주. 수익선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주가 출발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가 12.5%를 진짜 받는다. 그러면은 확실히 일본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도 일본 차들보다 예를 제네시스하고 렉스를 비교하면 네. 지금도 약 10% 이상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차들은 거의 비슷해졌는데
또 일본 환율이 많이 낮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12.5% 받아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네,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지 그 안에 있는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냥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만 있는 것 같지만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와의 정치 상황, 내부의 상황, 일본의 내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엮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지금 또 한 중간에 가지 끼워서 다행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트럼프의 정치적인 코너에 몰린 상황보다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더 유리해졌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상황이 되었으니까. 일본 총리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죠. 지금 총리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두 정치인이 정치적 코너에 몰린 두 정치인이 나름대로의 선방을 한 결과라면 우리는 최소한 그 하나의 카드는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트럼프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그 이전보다 안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트럼프는 마지막에 한국과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인내를 더욱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어떤 일정 취소 이것이 좀 충격이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막판까지 우리가 끌고 가면서 유리한 고지들을 조금씩 더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나쁘게만 우리가 걱정만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타결 협상 내용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FRB 전격 방문, 파월 면전에 대고 금리 인하 압박 초유의 사태, 또 스닥 또 신고가, 대한민국 코스피 3,200선 앞두고 숨고르기,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충 움직임 속 블룸 에너지 관련주 아모센스 한선 엔지니어링 급등세입니다. 자, 결국에는 트럼프가 파월을 찾아갔네요. 지금 부시 대통령의 벤 버냉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서브프라임 위기 때 헬리콥터처럼 달러를 뿌려대가지고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이름 붙었던 그 전 FRB 의장의 취임식 이후에 최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의장은 제2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대통령이 거기 가서 약간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접촉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대놓고 접촉을 하러 갔습니다. 역시 모든 것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 간 목적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행동들. 갑자기 어떤 행동이 결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진행됐던
일들이 있고 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제는 거의 뭐 우리 저런 거죠. 계속 이 인터넷으로 댓글 싸움하다가 리니지에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피를 보자. 그래서 만난 거죠. 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 지금 찾은 이 모습이 어떻게 될런지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마치 공사 현장에 그 사장하고 부소장이 그 무슨 공사 현장 둘러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건설업계가 아니죠. 물론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부동산 업자여가지고 그때 만약에 내가 계획했던 예산 밖으로 넘어선다면 나는 그걸 잘랐을 것이다. 아주 어떤 예를 들어서 그랬지만 참 눈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식은땀이 삘삘삘 날 것 같습니다. 파월은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커페이스로. 역시 대단한 인물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보는 사람은 흥미진진하지만 거기 있던 한 명의 그 분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아주 좋죠. 자, 다우의 1위 쉐브론이 1위 했습니다. 1.77.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갔네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버라이전. 어제는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매그니피센트 7의 무려 3종목이 다우 30의 상승률 3,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요즘의 트렌드를 이렇게 다우존스도 볼 수 있도록 종목들이 쏙쏙 들어와 있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자,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편입이 되었는데 저기서 글쎄요, 큰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든 그 가격 방식이라는 게 아쉽죠. 자, 나스닥의 T모바일 US 통신주가 5.8% 올랐고요. 오릴리 오토모티브, 베이커 휴즈, 그리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 있네요. 베이커 휴즈가 또 요즘에 괜찮게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죠. 전력 관련하여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다우존스 30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들이 뭐 아마존이 지금 저기 상승률 상위 7, 8위에 있네요. 그렇죠? 브로드컴, 아마존, 엔비디아 밑쪽에 있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 이것도 신고가죠. 나스닥 S&P 500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마이너스 났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 8% 혼자 너무 튀죠, 숫자가. 네,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이 엔비디아는 이제 $175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좀 주저앉았는데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자, 이 역사상 신고가가 눈앞에 있는데요. 과연 그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폭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AMD가 1위에 올라 있네요. 자, 엔비디아와 AMD 지금 어떤 이 GPU가 득세하는 이 시장에서 1, 2, 투탑이죠. 이제 인텔은 저 세상으로 가셨고요. 자, 브로드컴이 그 사이에 끼어 있고 요즘에 이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의 대장, 그다음에 그것을 쫓는 AMD와 브로드컴이 사이좋게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있네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어떤 씬에서 활약하는 지금 존재죠. ASML 홀딩스가 올라와 있고요. 또 자, 이 특징주는 오늘 IT, BT는 아니고요. 크라운 캐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리얼티 인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리얼티 인컴 해가지고 맨날 뭐 치면은 그 초록창에 치면은 뭐 장기 배당 성장주 해가지고 배당 막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거 다 넣어놨잖아요. 리얼티 인컴. 그래서 이 크라운 캐슬도 그 부동산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주는 이제 안정적이고 배당을 많이 주는 대신에 막 성장이 무슨 엔비디아처럼 성장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에 쓸 돈을 투자할 돈을 배당으로 많이 돌려주는 이런 식이죠. 물론 미국은 성장하면서 시세 차익도 얻으면서 투자도 많이 하는데 배당도 많이 돌려주는 이런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많긴 합니다만 이 어떤 그 특징을 확실히 나눈다면은 그렇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은 배당보다는 좀 투자에 돈을 더 쓰는 것이고 크라운 캐슬이나 리얼티 인컴 이런 투자에 돈을 쓰기보다는 이제 저기 주주분들에게 환원해주는 이런 쪽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이 1년에 한 6%, 7% 나오니까요. 그 돈만 해도 상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처지는 기업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크라운 캐슬은 이름에도 있다시피 어떤 캐슬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부동산주인 느낌이 딱 나죠. 자, 크라운 캐슬이 지금
이 리얼티 인컴이랑 조금 다른 게 리얼티 인컴은 지금 보니까 거의 고가입니다. 그렇죠? 이 계속해서 2022년도 8월 달에 기록했던 65달러에 근접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지금 크라운 캐슬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1년 12월 달에 기록했던 175달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110달러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월봉의 60개월 선이 딱 가로막고 있네요. 그렇죠? 2022년에 깼던 이 자리가 60개월 선이고요. 다시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 자리를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140달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코스피가 플러스고 니케이 마이너스, 대만 마이너스. 오늘 코스피만 플러스네요. 자, 니케이 41,000선 돌파하고 거기를 갭상승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가 역시 1.71로 약해서 지금 그 약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플러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강한 건 이제 주가이 제약이죠. 우리 ADC 치료제 쪽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그 주가이 제약이 1.92% 방어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방어주적인 성격만 있진 않죠.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은 0.01, 거의 그냥 딱지처럼 붙어 있네요. 제자리고. 대만은 지금 TSMC가 0.44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AS 테크놀로지가 1.61 빠지고 있고 미디어텍 0.35, TSMC 빼고 나머지 밸류 체인들은 좀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코스닥은 마이너스인데 거의 폭이 작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죠. 3,194. 3,200선을 돌파하면은 이제 정말 3,500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 일주일 거래일 넘게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3,100 후반에서 3,200 초반에. 그래서 이 횡보 구간을 박스권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다음 주에 만약에 나온다면 3,300 이상이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구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횡보 구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후 횡보기 때문이죠. 하락 후 횡보면 좋지 않은데 상승 후 횡보를 하고 있다. 자, 외국인은 오늘 920억도 들어오고 있는데 어저께 8천억 원 샀군요. 1조를 넘지 못했으나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7월 23일에 4,500억 들어왔으니까 이틀 동안 1조 2천억 원이 들어왔고요. 7월 21일에도 9,800억 샀잖아요. 지금 최근에 거의 2조 3조가량이 지금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자,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12위에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눈에 띄네요. 조선주 5.60 오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자, 이렇게 우리가 앞자를 따서 부르잖아요. HD 현대중공업, 조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이래가지고 조방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방원주들이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또 5위 자리를 탈환했죠. 현대차는 8위까지 밀려버린 지금 상황이고요. 자, 조방원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위 이 알테오제는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60만 원 돌파 못하고 55만 원대에 주저앉아 있는 반면에 자, 지금 오랜만에 또 에코프로의 강세고 에코프로가 힘을 내서 다시 3위 자리를 탈환했네요. 그렇죠? 펩트론이 굉장히 강해서 3위 자리까지 뺏겼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또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끼리 사실 딱 맞짝 붙어서 1, 2위를 기록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그렇죠? 2, 3위에서 일단 자리를 안착했습니다. 어느덧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의 시총 차이는 2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따라가지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인생사 세옹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네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시총 상위 봤고요.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섹터 2025년도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오늘 뉴로핏이라는 종목이 상장했기 때문에 저기 끼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부터 봐야겠죠. 여기 아모센스가 상한가를 갖고요. 한선엔지니어링이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주가 따라오고 있고요. 원화 스테이블 관련하여 미트온이라는 종목도 올라오고요. 더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보겠습니다. 자, 아모센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위주로 볼 텐데요.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라고 해서 트럼프가 맨날 수소차는 터질 것 같아서 아직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를 한 자리에 그냥 고정시켜 놨을 때는 굉장히 운용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풍력은 태양은 뜰 때만 뜨고 바람은 불 때만 불죠. 근데 수소는 계속 24시간 돌릴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 잘만 컨트롤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흥을 외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24시간 동안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원자력을 굉장히 주력으로 삼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수소, 특히 그거를 고체로 만들고 고체가 굉장히 기체나 액체보다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이쪽이 또 뜨고 있는데 여기가 왜 뜨고 있냐면 이제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지난달쯤에 미국 1위 전력 생산업체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AEP에 이 지금 본격적으로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SOFC 공급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관련주가 아모센스, 그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아모센스는 블룸에너지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AEP의 블룸에너지가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를 제공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을 아모센스가 제공을 하고요. 그 기판 다음에 이제 관련 모듈을 제공하는 회사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면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데이터 센터 확충에 굉장히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원자력을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소를 끌어오고 거기서 이제 블룸에너지가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이 회사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관련 부품주로 아모센스 한선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회사로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고체로 만든 네모난 사각 블룸에너지의 이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들이 쫙 이제 ESS 형식으로 쫙 있죠. 저렇게 수소도 고체로 놔두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원자력이 주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조 역할로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수소로 만든 요 전지들이 저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모센스가 이제 암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아모르 파티를 좀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아모르 파티 요즘 여름 같을 때 들으면 항상 신나잖아요. 그 나이 드신 가수분이 너무 춤을 잘 추세요. 김연아 씨인가요? 김연자 씨인가? 그래서 그리고 블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봤습니다. 자, 부릉부릉 아모르 파티, 노 블룸블룸 아모르 센스 파티, 예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일자리의 균형 스위치를 켜봅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스위치는 오프.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하고 AI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결정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 일은 넘치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이 아이러니. 지금 우리는 자동화 사회라는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화 사회의 현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의 확장. 단순 반복 업무는 이미 대부분 자동화됐습니다. 물류 창고의 로봇, 무인 점포, 자동 주문 시스템까지. 심지어 고객 응대나 번역처럼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던 일까지 이젠 AI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기계의 확장은 일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닌 일의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격차. 누군가는 기술을 다루고 누군가는 기술에 밀려납니다. 자동화 시대의 격차는 단순한 고용 유무가 아닙니다.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는 더 늘어나고 반복 업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드는 중인데요. 일자리는 이분화되고 그 사이의 중간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교육의 스위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수록 새로운 역량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해석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평생 직장보다 평생 학습이 더 현실적인 시대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교육과 전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현실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계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기술은 일자리의 격차를 키우며 재교육은 미래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의 균형 스위치는 오프. 누군가는 속도를 따라잡지만 누군가는 시작선에도 설 수 없는 시대. 자동화 사회의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전 세계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시도에 나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 4일 근무제. 이건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생존 전략일까요? 근로시간 단축의 진짜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드릴게요. 실적 시즌과 함께 관세에 대한 이슈가 겹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후에 통상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힌 가운데 관세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주요 지수가 혼조세 가져갑니다. 코스피가 0.25%가량 상승하면서 3,200선에 근접했습니다. 장중 3,200선을 잠깐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다시금 3,200선을 재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0.1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8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0.25%가량 오르면서 43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1,200억 원가량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1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제외하고 12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50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기관은 9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시장, 원달러 환율 시장 1,376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6원가량 오르면서 1,376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투자 뉴스도 이어가 보시죠. KB금융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에 주주 환원까지 강화하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KB금융은 전날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조 4,3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KB금융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5조 2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조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6조 순이익을 달성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KB금융은 또 하반기에 자사주 8,500억 원가량을 매입한다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에 배당을 포함한 올해 총 주주 환원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호실적의 배당 기대감까지 겹친 KB금융에 대해서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유안타증권은 14만 1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KB금융의 주가 오늘 한때 8%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현재 시간 주가 오름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1.45%가량 현재 시간 오르고 있고요. 11만 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우리 금융지주도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5,6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1.43%가량 오르면서 92,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오전 MSCI 8월 정기 리뷰가 발표되는 가운데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LIG넥스원, 효성중공업, 두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SCI 정기 리뷰에서는 시장별로 시가총액이 커진 종목을 지수에 신규 편입하고 시총이 줄어들거나 편입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편출하는 과정을 가지는데요. 한국은 현재 81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MSCI 리뷰 발표부터 인덱스 변경까지의 기간 동안 편입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주로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 수요가 나타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은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방산기업과 지주사의 편입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편입 예상 종목으로는 LRG넥스원, 두산효성중공업을 제시하고 편출 종목으로는 LG이노텍과 SKC, CJ제일제당을 예상했습니다. 현재 시간 관련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RG넥스원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2.05%가량 오르면서 59만 6천 원 선 현재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주가 0.36%가량 오르고 있고요. 111만 2,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산도 오늘 2%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56만 9천 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현대차가 어제 관세 직격탄을 맞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의 글로벌 판매량은 증가하면서 매출은 증가했지만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의 하락은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부과한 25% 품목 관세 여파에 따른 것인데요. 다만 역대 최대 수준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 또 금융부문 실적 개선 등으로 매출은 7% 넘게 증가한 48조 2,867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만 총 0.7%가량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특히 관세 판매 가격 반영을 앞두고 미국 판매가 크게 늘면서 미국 내 판매량이 3.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0.23%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1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0.95%가량 상승하면서 1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도 실적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1.69%가량 상승하면서 30만 1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1일 관세 부과일이 이제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일 관세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이 통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상황 속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단기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축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이제 관세 그리고 실적 게다가 세법 개정안 발표 요 정도로 좀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로 시장을 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요.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관세 결과 아직 받아들이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사실 있을까 싶기는 한데 결과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좀 우려감이 있는 sek터가 자동차 업종입니다. 이게 관세율이 줄어들면 당연히 좋은 거고 일본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길목에 있는 상황인데 연간 가이던스 향후 정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이 15.8% 감소가 했는데 2분기부터 관세 타격 영향이 이제 분석이 됐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나 일본이나 성적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이제 관세 부과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2.5% 관세 부과죠. 일본 같은 경우 2.5% 관세 부과가 그동안에 기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15% 이제 관세 부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혼동하시는데 누구는 12.5% 이제 화면상에 12.5라는데 15.5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존에 2.5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 관세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본보다 관세율이 달라지게 된다라면 낮으면 상관없긴 하겠습니다만 높아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관세 부과에 따른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경기가 살아나야 되겠죠.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라면 관세를 흡수할 수 있는 요소도 일견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가 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 판매량이 직접적인 판매량이지만 미국은 간접 판매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딜러를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딜러한테 판매된, 그러니까 도매로 판매된 부분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관세 부과가 어떨지 모르니까 선구매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지금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잘 팔렸습니다만 친환경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88%가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이제 매칭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도 현재로서는 현대차의 가이던스를 조금 낮추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놓고 본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좀 판매량이 양호하다라고 좀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상반기 0.6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0.5 예상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측면에 놓고 보면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조금 우리가 디테일한 분석을 가지고 현대차의 주가 전망을 나타내기가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또 속보 뜬 거 보니까 소고기 시장 개방해라 전 세계에 대놓고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바닥권에서 움직임은 시작했다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움직임, 이제 어쨌든 관세는 이제 어떻게든지 부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악재 해소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면도 일견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보다는 낮게 받아야 된다라는 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출발선은 우리는 0이었어요. 한미 네. FTA 때문에 0%에서 시작된 거라 사실 더 많이 깎아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글쎄요, 뭐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니까 선물 보따리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관세 협상 결과 주목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좀 피해서 관세 이슈에 피해서 뭔가 답이 좀 뚜렷한 거 그런 선택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도 굉장히 실적 반응하면서 산업 전반적인 게 이제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 실적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도 좀 테슬라가 좀 빠지고 뭐 구글 같은 경우 좀 올라가고 뭐 이런 네네. 식의 실적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에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테슬라 하락 같은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에 대한보다는 실적이 못 나왔을 때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실적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게 반도체도 물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해서도 실적을 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섹터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투자자분들 내릿속에 인식이 좀 돼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재희 기자께서 공부를 잘하니까 당연히 5등 안에 들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6, 7등을 받은 거예요. 성적을. 그러면 저 친구가 왜 공부를 안 했지? 놀라는 거죠. 당연히 한 2, 3등, 뭐 1, 2등 했다라고 그러면 그냥 뭐 역시 이재 기자 역시 공부 잘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방산원전은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다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이 못 나오게 된다라면 좀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성적이 나올지가 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불확실한 것들이 기본의 실적에다가 관세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물론 먼저 1분기에 구매했던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흐름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기존의 상승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점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통해서 오히려 하락 변동성이 생길 때는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가지고 있을 의미가 되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추격 매수를 나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래저래 7말 8초는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은 8월 15일까지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8월 15일까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6월 말에 분기이기 때문에 6월 말이 끝나면 45일 내에 실적을 발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마감일은 8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미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8월 15일까지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된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식시장은 뭐 절대적인 거는 없고 항상 상대평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 기대치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선. 네, 중요하고 이제 기대치 얘기 나오고 뭐 실적 시즌 나와서 말인데 그 알파벳이 호실적을 발표한 네. 이후에 AI 이거 뭐 여전히 많은 수요가 이제 들끓고 있고 투자도 확대될 것 같네라는 걸 월가에서 인식한 이후에 굉장히 좀 들뜬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관세 리스크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 좀 피해가려면 우리나라도 대세적으로 AI 투자는 좀 지속이 돼야 하고 포트폴리오에는 하나씩 좀 갖춰져 있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AI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뉘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배터리 그리고 뭐 에너지 저장 네. 이런 거 다 나뉘죠. 뭐 전력 기기 어떤 섹터로 봐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뭘 이제 담을 때 이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호도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꺼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를 안 하는 유일한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에서 1년 6개월 시간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몇 프로를 언제 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면 미국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TSMC가 미국에 관세 부과를 받으면서 반도체를 수출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들이 없이는 미국의 AI 업계가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세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 관세 부과된 걸로 사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려할 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드웨어를 봐야 되겠죠.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뭐 엔터 게임,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은 수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을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를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미국도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또 원전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플로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보고 하이닉스 향, 그다음에 소부장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필두로 해서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선주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별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투자하는 전략들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는 조금 좀 시간이 좀 오래, 그러니까 좀 그 투자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드웨어는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드린다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빠지고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이닉스가 못 올라간다라고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 초반에 뭐 트럼프발 스타게이트가 초기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네. 이슈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AI로 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은 깨지지 않는 거고 사업하다 보면 초기에 약간 뭐 삐걱거릴 수도 그렇죠. 있는 스타게이트는 스타게이트만의 상황이니까. 문제지 AI 문제는 아니죠. 예. 예. 그리고 AI 액션 플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실 그렇죠. 때 이거는 큰 트렌드이다라는 걸 인지하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드웨어나 그 밥줄이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는 전력, 전선 이런 부분도 포트폴리오에 꼭 거축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주도 네. 굉장히 핫했어요. 어떻게 갈까요? 좀 오르긴 했습니다. 이번 주 반등. 그렇죠. 상당히 이제 핫했던 섹터인데 조금 결이 조금 다르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좀 뉴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일견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모멘텀이 나타났다라기보다 물론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흑연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리사이클 관련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올랐던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재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됐다라기보다는 분위기를 이끌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죠.
어찌됐거나 저는 2차 전지 입장에서는 LG엔솔 차트가 지금 강하게 예. 살아있다는, 오늘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살아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 이전이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어떤 이슈들, 삼천당 대학을 필두로 해서 그런 종목들이 시세의 흐름을 좀 나타냈던 면들도 현재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들을 지금 담아서 가져가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들의 성격을 놓고 보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기 방어다라고 하면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을 봤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게임 엔터들도 나름대로 경기 방어주고, 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금 일견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방원을 제외하고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때는 오히려 약간의 회피 전략으로 이런 쪽들을 보는 것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듣고 싶으신 대답은 그거죠.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사야 돼? 네. 라는 부분들이겠죠. 라고 본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현재 지금 LG엔솔을 필두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에코프로가 훈풍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어쨌든 차트 플레이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바이오가 좀 날 수 있다.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이전 같은 경우 또 하반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계속해서 뉴스를 모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트레이딩이 나오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를 보고 중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참 트럼프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든 게, 미국 대통령 사상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준을 찾아가서 그 불편한 예, 사진들, 예. 그렇게 서로 뭐 욕하고 이제 비판했는 그 둘이 같이 네. 그 헬멧인가요? 그거 공사 그 안전모 쓰고 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고용지표 여전히 좀 탄탄해요. 네. 그래서 동결을 많이 예상하더라고요. 뭐 FOMC 있고 BOJ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지표 이런 부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ECB가 금리를 동결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다음 주는 이러한 뉴스들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지혜 기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초치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초치기를 하면서 막 이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나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이러한 물론 경제 이슈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반영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당장 반영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보다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벤트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 현재 다음 주에는 또 굉장히 또 휴가가 몰려 있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네. 또 방학이 이제 학원도 방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놓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부딪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다음 주에는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날도 덥고 그러니까 좀 쉬시면서 관세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때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저희 여름철 휴가 네.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런데 그 면세점 관련주 네. 좀 볼 여력이 있을까요? 근데 면세점 관련주보다는 네. 지금 이제 소비 쿠폰, 저도 오늘 소비 쿠폰을 네. 썼어요. 처음으로 써봤는데 그러면서 범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소비 봐요. 관련주. 어제 같은 게 이제 휴비치가 올라간 게 안경, 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범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2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회복됐다라는 데이터 있고 정말 소비 쿠폰으로 되면서 좀 경제가 원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제 원전 확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탑픽은 뭘로 좀 꼽아주실까요? 아무래도 두산엘러비티 중심으로 두산 갈까요? 봐야죠. 네. 두산엘러비티를 중심으로 보고 네. 나머지 뭐 한전, KPS나 이런 것들은
두산 엘러빌리티가 움직일 때 따라가는 종목들이지 두산 엘러빌리티가 안 움직이면 올라가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금 현재 악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산 사고에 대한 악재가 있으니까 지금은 두산 엘러빌리티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움직일 때 다른 원전주들을 같이 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7월 마무리하고 8월 시작되는 길목인데요. 뭐 민감한 이슈들 많은데 잘 대응해서 소화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하는 로봇, 병동을 누비는 로봇, 심지어 이 속눈썹을요 한 올 한 올 붙이는 로봇까지 더 정밀하게, 더 안전하게, 더 빠르게 AI와 센서를 탑재한 의료 로봇이 사람 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은 의료 현장에서 톡톡한 실전 인력으로 활약 중입니다. 로봇 의료 산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또 의료 인력 부족, 고도화된 AI 센서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급성장 중인데요. 실제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은 올해부터 연평균 16% 이상의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특히 의료 로봇은 수술부터 재활, 약물 조제, 원격 진료 등의 영역에서 빠르게 확장 중인데요. 단연 수술 로봇 시장은 의료 로봇 시장 내 점유율이 7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술 로봇 분야 글로벌 리더는요,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이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제조사인데 전 세계 로봇 시장의 72%를 점유하고 있죠. 참고로 대표적 로봇 수술 다빈치는요, 올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이했네요. 국내에선 고영이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을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에 미국 FDA 인증도 받았죠. 국산 뇌 수술용 로봇이 처음으로 수술길에 올랐네요. 이 큐렉소는요, 정형외과 수술 로봇과 또 재활 로봇을 자체 개발해서 판매하는 국내 대표 의료 로봇 기업이고요. 복강경 수술 로봇으로 주목받는 WSI와 미래 컴퍼니 등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로메카가요, 이 휴머노이드 수술 보조 로봇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수술 로봇은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 로봇 수술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과 대만은 다양한 질환에 로봇 수술에 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비급여 중심이라 환자 부담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자동화, 고령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 4대 메가 트렌드가 맞물린 산업, 수술 로봇 시장. 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지능형 기술로 의사와 함께 진화하는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금요일 시작이기도 하고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네. 고민 많이 하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선택지나 해법을 좀 드리긴 했는데 결국엔 다음 주에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후장까지 잘 대응하시고요. 주말 충전 잘하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